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용국가연구회 초청 대한민국 미래국가전략과 광주전남 미래정책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후에 차기 정부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는 세계 5대 강국 실현 비전 실현을 위해서 지역의 귀한 전문가 리더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특별히 차기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 국가전략과 더불어서 광주 전남 미래 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참석자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참석자 소개는 우리 김영집 광주광의원 부총장님께서 좀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집입니다. 저는 여기 지스대 부총장인데 선대에서는 지역 활력 특보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시당 송갑석 위원장, 도당 김승만 위원장 참석해 주셔야 했는데 선거 요청이 워낙 바쁘고 그래가지고 참석을 대기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포용국가연구에 초청돼 있는데 유한 교수님 지금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끝날 때쯤에서 도착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 말씀을 좀 묻고 우선 참석사를 소개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강현옥 변호사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현옥 변호사님은 중국지방변호사의 부회장님이시고 광주 예전 민변회장님도 하셨고 다양한 적사의 NGO 활동도 하고 계신 이번에 선대에서도 강주 변호사 대표로 그렇게 지휘 설명도 발표하시고 대단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이유범 우리 교수님은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리학과 대검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정형균 씨는 우리기술진흥부의 대표인데 나주에 회사가 있는데 드론 제작사 회사입니다. 여성부 고문님이신데요. 한전 출신으로 지금 한전 공대 고문으로 계십니다. 김준호 교수입니다. 우리 저 지스트의 가장 핫한 교수로 알려지고 정책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보연 전 국가기능관리위원회 대변인 거기다 지금 조국청장 예비역으로 좀 뛰고 있습니다. 김동근 우리 박사님이고 전남대 교수로 계시고 전에 지역사업 평가 단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정종현 교수는 현재 광산구 기업주치센터 센터장으로 계시고 전에 저 전국 지역혁신연구회 사무국장하고 광주전남 혁신연구회 오랫동안 도사국장으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유해봉 선생님은 그린카 진흥원으로 광주의 자동차 산업을 총괄을 하고 있는 진흥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윤정명 교수님, 저도 박상호 인사만 하시죠? 우리 광주시당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여기 카메라로 옮기고 계신 분은 김상철 사장님도 우리 지역 활력 특보의 간사였습니다. 앞에 자리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담양군의 이규현 부의장입니다. 오랫동안 전남 농민운동을 서해가 씨가 오셔가지고 글씨를 아주 대단한 글씨입니다. 이거 전남대학교 나주몽 교수님. 경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역개발
지역 등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또 인재이신 강기정 청와대 전무수석님, 오늘의 메인 성경용 전 국가기념관청 위원장님이고 전 청와대 정책시장님이고 현재 미래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면서 또 소요의 혁신이라고 하는 싱크탱크 대표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아직 오신다고 했던 분들이 아직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주말이라서 참석이 좀 안 됐으면 좀 알찬 토론으로 감당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소개를 그죠? 호남대학교 송기 교수님 지금 마스터사 얼마나 못하고 우리 식품영양과 교수이기도 하고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저 뒤에 이쪽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 뒤에 앉으시지 말고. 네. 우리 그 한동안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실장님이셨고 또 전 중부발전 감사님이고 현재 미래국가전략위원회 본부장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뒤에 제일 뒤에 계신 박정은 선생님도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성경련 선생님 비서 여기다가 지금 미래국가전략위원회에서도 실장님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소리 전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에 그 누구보다 애정이 많으시고 또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모두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인사 말씀 잠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 전남 포용국가 연구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 공모도 셨어요. 네네네. 그 생략. 네,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우리 김영집 부총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임성원 실장님이신데 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자기가 사회를 끝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중도에 대한 저한테 맡기고 가겠다고 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책실장으로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발표는 원래는 이제 성경용 위원장님의 인사말로 더불어서 발표를 가지려고 했는데 강기정 수석님이 오늘 3시에 총보기대를 주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발표에 시간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성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허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기정 수석님이 먼저 발표를 하시기로 이렇게 하고요. 전에 우리 성 위원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을 좀 네, 저희는 우리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가 선생님 앞에서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이 좋습니다. 앉아서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동안에 걸쳐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제 공동당이 새롭게 이명박 정부로 단절된 이후에 새롭게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의 발전 전략을 잠깐 짜봤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뭘까라고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늘 이 갈등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면 좋겠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던지셨어요. 그래서 주로 갈등을 해서는 좀 대화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지난 문재인 후보 공약 때 2017년 제가 8831이라는 광주 전남 8개씩 공통공약 3개 그리고 대구 영호남 하나 이렇게 해서 8831이라는
공약을 했어요. 하도 지역 공약이 많으니까 우리 8개씩만 하자 그래서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주 8, 전남 8 이러면서 전국의 지역 공약을 대표 공약을 8개씩만 그때 묶어서 발표를 했다는 적이 2017년 제가 2월 언제쯤 될 겁니다. 저걸 이제 그때는 뭐 준비 과정이 갑자기 대선이 치러지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 싱크탱크 우리 지역 광전남 지역 싱크탱크하고 광주시하고 전남도하고 함께 그 논의해서 발표를 여기 시당에서 당시에 전해철 특보단장 뭐 윤호중 정책본부장 뭐 등등 지역 의원들 뭐 지역위원장들 다 모여서 제가 그때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하다 보니까 7731로 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우연치 않게 광주 7, 전남 7, 광전남 공동 셋, 영호남 상생 하나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보다 좀 빈약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석하기에 따라는 더 사이즈가 크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아무튼 해석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용 후보 직접 광주 7개는 광주공항 앞에서 발표했고 전남 7개는 전남 나주에서 발표했던가요? 나주 빅그린 그 혁신도시에서 발표했고 그래서 이제 각각 광전남 공약을 그렇게 발표했는데 영호남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까 저도 정부 수업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우리 성경윤 교수님도 그 당시에 제가 청와대 있을 때 뵙고 이런저런 고민을 좀 나눴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 끝으로 오면서 메가시티 공약이 되면서 초강력 협력 사업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균형발전 정책으로 로선, 로드맵으로 좀 된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제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효과 없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한전으로 우리는 정확히 저 역할이 끝났고 지금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뭐 산업운영이다, 공항공사다, 또 뭐 사법부 영역에 좀 있고 그런데 공공기관 한 220개, 딱 성경윤 위원장님 생각은 좀 다르시라고 들어보는데 220여 개 되는데 이거 옮겨서는 더 이상 지역발전이나 지역의 혁신 산단이 만들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공공기관은 결론적으로 제 결론은 산업인 것 같아요. 산업의 어떤 유치 내지는 이거 뭐 만들어지지 않고는 교육도 뭐 행정도 균형발전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건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랍니다. 결국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강력 협력사업이라는 공간산업 사람이라는 3축으로 뭔가 그러네. 그래서 이 7731을 이런 원칙에 좀 분석을 다시 해봤죠. 그랬더니 공간의 개조는 광주에 2개, 전남에 하나, 지역 산업 측면에서는 둘, 넷, 사람에 투자는 셋, 둘, 그리고 상생은 하나씩 있고 이제 영원함 상생인데 밑에서부터 보면 영원함 상생은 별거 달빛 내륙철도 저 별로 저 큰 조기 착공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냥 그렇고 상생은 이제 프라이포트라고 해서 철도, 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무안, 광양을 중심으로 한 항만, 이 트라이포트 정책을 광전남의 상생 정책으로 어찌 보면 SOC를 까는 건데 영남이나 충청도는 이미 저런 광역 교통망권이나 이런 거 넘어섰는데 이제 우리는 트라이포트 정책을 이번에 그냥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남은 상생은 에너지 고속도로일 것 같고 우리 계획에 지금 에너지 송전선으로 까는 문제가 2026년까지 추가로 200기가와트를 깔아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깔 거냐. 박정희 때는 부산 고속도로부터 깔았지만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부터 좀 깔아라.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 특히 전남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이 에너지를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는 송배전 좀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아마 산업정책의 선생정책으로 넣은 것 같고, 뭐 영산강 국가정원이나 마을문화권은 뭐 아실 것 같고, 결국 이제 광주하고 전남의 저런 건데 다 하실 수 있는 내용 같아요. 뭐 군공항 문제는 특별히 이재명 후보가 국가 주도 필요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기부대양의 방식으로 그동안에 국가 주도라기보다도 시도지사가 합의해야지, 국방부를 포함해서 합의해야지 추진이 됐는데 법 개정을 좀 포함해서 국가 주도로 가보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의지이기 때문에 저건 뭐 좋은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저러면 안 될 것도 같고 아무튼 국가 주도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고요. 공공항. 예. 그래서 공공항은 국가 주도라는 것이 필요하려면 특별법을 개정을 해줘야지 되는데 저게 너무 어려운 과정일 것 같아요. 국가 주도로 가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I 특화 도시인데 지금 원래 저것이 이제 지스트 이응노 교수를 중심으로 AI 융합 산업을 1조짜리를 2017년에 기획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것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2020년 19년 예타 면제 사업으로 4,200억짜리 됐다가 지금 이제 R&D 사업도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첨단 3지구에다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공식은 못하고 착수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착공식 단계를 넘어도 한참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알다시피 NHN하고 그쪽에 제 느낌은 좀 팔아먹는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별거 아니게 돼버린 느낌이 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든 그러나 이제 AI 특화 기업도시를 좀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주목한 것이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하나를 크게 좀 만들어보자 하는 거 하나 하고 국립인공지능연구원 그러니까 AI 대학원이나 고급 인력들을 어떻게 좀 추가로 R&D 영역으로 배치해볼까 인력 양성으로 배치해볼까 그래서 인공지능연구원 하나가 있고 뒤에 이제 종합교육센터 AI 기업 맞춤형 종합교육센터 지금 이제 AI 사관학교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간 영역에서 AI 그 양성 기업 맞춤형 양성 그 기관 국비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로 시비에서 하고 있는데 저것을 좀 더 종합해보면 어쩔까 그래서 아마 종합교육센터 설립이라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고민은 AI 광주 AI 육성법이 많은 의원들이 제출하고 있는데 저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가능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법안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누구도 의원님들이 막 내고 있어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AI 광주 AI 특화 기업도시라는 것이 실현 가능할까? 뭐 아무튼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해보자 하고 지금 넣어놓은 거고요. 세 번째 미래 모빌리티 뭐 잘 알다시피 기아차를 GGM과 더불어 어떻게 이제 하나는 부품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차로 함께 어떻게 좀 직접화 시켜볼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기아에서도 계셨다니까 이런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건 결국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지금 여기 광천동에 있는 기아차가 원래 캐파가 한 62만 대까지 가는데 아마 요즘에는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40만 대도 생산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수가 아니라 이제 수출을 뭐 내수도 어렵고 수출도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 자동차를 어떻게 앞으로 우리 경제 최대의 생산 일거리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이제 여기에 공약에 좀 담아 있고요. 그다음 스타트업 밸리 구축인데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광주역에 그린 스타트업 타운하고 전남대 혁신파크가 만들어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국토부나 행안부 교육부도 하고 협력사하고 저기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몇백억씩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결국 창업을 어떻게 광주에서
좀 활발히 해줄 수 있을 건가? 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해줄 건가? 이거 지금 딱히 뭐 여러 가지 뭐 하상용 대표를 중심으로 한 노력, 또 여러 가지 뭐 우리 TP에서 노력 있는데 이 창업, 그러니까 스펙이 되는 이 창업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여전히 이제 내 걸기는 그렇는데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좀 아까 토론해요. 그린 수소 트램은 이건 제가 한 1년 반 전에 제가 여기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렵게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제가 기연히 쑤셔 넣었습니다. 창원이나 포항은 이미 수소 트램을 기차 만드는 데로 해서 뭡니까? 산천 로템에서 이미 시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 한 50kg짜리 수소 트램을. 근데 거기에 수소는 알다시피 그린 수소가 아니라 부산물 그레이 수소로 돌려보겠다는 시범을 깔고 있고 시범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전남은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조건 환경에 속해 있는데 시범 실시를 수소 트램을 시범 실시 못 해보고 있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광주역과 지금 송정역을 12km를 무거운 무궁화 열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곳을 수소 트램으로 좀 깔아보자. 그리고 농성역에서 그 야구 챔피언스필드 거기가 4km 정도 되는데 거기 두 구간을 수소 트램으로 깔아보는데 이 수소는 저기 하수 처리장, 정말 처리장에서 생산을 좀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서 생산하고 극락강역에서 교차하면 실제로 단선이지만은 저건 복선 효과가 나타나고 한 20분에 하나씩 다니면 야구장을 거쳐서 이렇게 의미가 있겠다. 광주에 명물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저 수소 트램을 지금 그래서 저것이 이렇게 남북을 가르고 언덕이 있어 높은데 이걸 팽팽하게 만들어서 좀 하자. 저걸 이제 이호섭 시장 같은 경우는 지하를 뚫어보겠다는데 그건 돈 때문에 빛이 안 나올 것 같고 또 우리 최영호 전 부총장 같은 경우는 기어이 거기를 녹색 걷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남부 가는 거. 이런 걸 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좋은 저런 걸 활용해서 저걸 걷는 길로 만들어 버리지 말고 트램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거 어쩌냐. 저는 그 북부에서 하니까 늘 저 차를 천원 주고 타고 있거든요. 정말 편해요. 15분에 송정역에 딱 떨어지는데 승용차로 가도 20분 걸리고 25분 걸리고 택시 타도 2만 원 나오고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제가 그래서 KTX 국가철도위원장이나 여러 분들하고 의견 좀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게 되고 마음만 딱 맞으면 저는 여의동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식적으로 넣어갖고 아시아 문화수도 완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저희 참 애매한데 완성 뭐가 완성인지 모르는데 아마 저 시티 연구원을 주장했다가 그날 새벽 2시 반까지 공약 마지막 정리하다 관철을 못하고 그냥 시티 연구원은 빠지고 애매하게 문화수도 완성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헌법 전문화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공약 예산을 봤더니 광주 것만 봤더니 공토구역 3개를 해서 41조 5천억이 나와. 이건 중앙당하고 같이 뽑아본 건데 이건 뭐 원래 예산이란 게 뭐 고무줄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액수. 전남도 보시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로 이제 그 전남을 했는데 2017년에 제가 문재인 후보 공약 만들 때도 에너지를 중심으로 했는데 신안 앞바다의 바람풍력 그러니까 8.2기가짜리 그 다음에 한종공대를 중심으로 하는 나주 그 다음에 여수 요도를 중심으로 하는 LNG 여구 이 삼각축으로 에너지의 중심지로 전남을 하자. 그때도 그런 디자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더 그린 수소 에너지의 어떤 거점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리백을 동원해서 고속도로를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린 수소 거점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하자. 전남 같은 경우를 다른 수소의 전진기지를 울산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상 했는데
울산에 이제 아무래도 구생수소가 나오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다시 그린 수소의 중심지로 정확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낙인 찍자, 낙인에 아무튼 규정하자 이런 이야기고요. 뭐 이거 해양산업이나 첨단 전략산업 선도지역 이거 뭐 잘 알 건데, 사실 아까 그 트라이포트의 한만의 광양 이게 잘 안 됩니다. 투포트 전략으로 그때 부산하고 광양을, 저도 국회에 있을 때 투포트 전략으로 끔찍하게 싸웠는데 죽어도 안 해요. 부산이 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사람이고 해양은 부산이고 호남은 뭐 농림부 정도로 그냥 퉁치고, 그래서 광양항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도저히 키워지지가 않고, 그 사이에 저쪽 부산하고 저쪽 어디입니까? 저 인천 밑에 있는 평택항이 커져가지고 지금 자동차는 골이 많이 몰려가 버리고 있는데, 광양항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커지지가 않고 있어요. 뭐 부산은 뭐 말도 없이 지금은 2030년에 그 국제 엑스포 등록 엑스포 때문에도 부산은 어마어마하게 한만 좀 커진 것 같고, 그래서 광양은 그 고민이고, 우주산은 뭐 고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드론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해양 생태중심, 이건 이제 아마 그 전남 쪽에서 6377 로드 명소를 만들어 보자, 저기 노란색 이렇게 다리를 좀 연결하고 연륙을 하자 이런 계획 같아요. 그 다음에 농수축산물 식품산업 거점, 이건 뭐 한마디로 딱 정리가 잘 안 되던데, 결국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딱 아무튼 뭘로 이게 한마디로 정리가 잘 안 돼요. 뭐 어떨 때는 산업 측면, 어쩔 때는 뭐 자급의 측면, 어쩔 때는 거래, 직거래 측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이것도 공약이 조금 딱 떨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뭔 이야기인지 알겠지만 그냥 도민들이 보면 그 뭐야 것이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공약이에요. 여기는 이제 공공보건으로는 17개 시도에서 이제 의대가 전남이 없다. 오래된 순천대냐 국립대냐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제 지난 제가 청와대 있을 때도 국립의대를 목포대에다 주고, 목포 앞에 그 무안공항을 중심 크게 만들고, 거기에 약 한 3천에서 5천억짜리 병원을 하나 지어서 치매 중심의 전문병원을 만들자, 국가 치매 중심 전문병원. 그렇게 이제 디자인했는데 의사들이 데모해가지고 다 그냥 그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정책을 1년에 300명씩 공공의료, 그러니까 그 의사들은 졸업하고 일정 기간 5년이나 5년, 10년이 10년 공공의료 기관에만 복무할 수 있는, 그리고 10년 후에는 의사로 자기 개업할 수 있는, 하지를 갈 수 있는 그 정책을 잘 디자인했는데 의사들이 파업해가지고 안 되고 물 건너 가버렸잖아요. 그 정책을 할 때 제가 육군사관학교 뭐 경찰대학만 있을 필요가 있냐, 의사사관학교입니다. 그 의사들은 전부 공공의료기관에 투입되는 의사들만 육성하는 그 곳을 전남에 한번 해보자 이러다가 이것도 좀 안 되버렸는데, 그 중에 전국에서 치매 중심의 그 공공의료 체계를 전남 쪽에 짜보자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치매보다도 면역, 아마 하순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하순병원과 백신, 그 다음에 녹십자 뭐 이런 데를 생각하면서 면역치료 백신 국가 거점이다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오송 복합단지하고 논쟁이 붙어서 그날 아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날 김준하 교수하고 김보영 같이 있었던가 했을 때 새벽 2시 반까지 더 논쟁을 하고 뭐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약 싸움만 공약하다 보면 박 터져서 멱살 잡고 아주 어버치하고 말이 전국적 관점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잣대고 포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의료고 뭐고 이게 지금 걸쳐는 놨는데 잘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건 이제 초강의 교통인프라, 광역교통망권인데 무안을 중심으로 좀 뭘 좀 해보자, 공항을 중심으로 송정역을 철도를 중심으로 해보자 그런 건데, 어제 그제 이재명 후보가 아시아나가 대한항공과 통합되면서 아시아나의 거점을 무안광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아시아나의 국제선 26
6개 선을 무한했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페이스북에 툭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있는지 알고 좀 봤더니 아 이거 중계됩니까 지금 라이브? 네. 예. 조심해야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건 조금 고민을 우리가 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시아나가 이제 저기 대한항공 통합됐을 때 거점이 여기 될 수 있는 건지 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 인천공항공 김포에 있는 공항공사를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난 무한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무한에 정말 그 거점 공항을 제대로 관문공항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천, 무한, 가덕 세 군데로 트라이앵글로 공항을 하고 무한공항이 커지려면 그 인천 공항공사에 하나만 좀 좋겠는데 라는 생각 좀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건데요. 아마 이거 이제 몇 분들하고 그때 의논하고 그랬는데 이번 이재명 후보가 공화에서 남부 수도권이라는 그 공약을 발표했어요. 저희 좀 엉뚱하더라고요. 중부 수도로는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중부 수도로는 맞는데 남부 수도권이라는 것을 툭 발표했어요. 이걸 왜 누가 했는가 봤더니 대구의 그 부시장에 있던 홍일학 의원이라고 있어요. 홍일학 의원이 많은 고집을 이제 펴서 남부 수도론으로 했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남부 수도론 좋다. 근용발전 정책이나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저 남부 수도권의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던 저 반도체 미래도시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쩌냐라는 이야기예요. 저 반도체 미래도시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재명 후보가 광주 왔을 때 둘이 마침 점심 먹을 시간이 있어서 제가 대화를 좀 했죠. 저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아무튼 그래서 답을 딱히 얻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저걸 인수위 과정에 우리가 이기면 세게 좀 몰아붙여서 저건 좀 해야 되겠다. 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그 반도체 특별법 국가첨단 전략상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 한 달 전에 한 달 정도. 저것을 이제 굳이 표현하면 반도체, 그중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략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선투자하자. 그런 매칭 투자로 기업들이 좀 와서 하자. 근데 저 아이디어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에요. 산청하고 남원에 40조짜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자. 미래도시를 만들자. 딱 이거예요, 공약이.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숙성시켜서 저희들이 보니까 40조짜리 국가 선투자를 하면 기업에서 따라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지금 어느 쪽으로 이렇게 보겠지만 메모리 분야는 우리가 삼성이나 SK가 전 세계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비메모리는 4%, 5%, 6%밖에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늘 우리 티타임 하실 때, 야, 비메모리 쪽으로 좀 때려박자. 그런데 이 비메모리 영역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 반도체 쪽에 메모리 분야는 꽉 찬 것 같고 경쟁력도 있고 비메모리를 국가가 선도해서 좀 투자를 해보자. 그러면 대기업들보다 중견기업들 좀 관심 있는 그 기업들이 좀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걸 남원 순창에 따지 말고 광양 진주에다가 저걸 해버린 거 있잖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 기획안을 좀 만들어서 우리 여러 교수님들 계시네 같이 만들어서 제가 이제 성경님 교수님이 진주 출신이시죠. 그러시구나. 그러면 정확히 오늘 주인 만났습니다. 우리가 저걸 광양 진주 쪽에다가 저 반도체 특화단지 미래도시를 만들자. 국가가 선투자하고 기업들이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영호남 상생 특별지자체라고 작년에 지자체법이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특별지자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도 구성할 수 있고 그 특별지자체 장도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영호남이
수도권의 싸움을 한번 붙자 제대로 해서 느낌 놀고 우리 영호남에 특별지자체를 만들겠다. 뭐 광주, 전남, 전북, 경상, 부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특별지자체를 법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 반도체 학과 같은 경우 AI 뭐 이쪽에 인지양성에 보고가 되지 않을까. 전남대, 조선대, 뭐 경상대, 부산대. 우리 SK하고 삼성이 그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균형발전 특별 물량을 풀어주라 이래가지고 용인이나 이런 데 풀 때, 야, 반도체 계약학과는 좀 전대도 좀, 제가 이제 전대 나왔으니 좀 해보자 했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근데 저렇게 하면 전대, 조대, 뭐 경상대 다 나는 돈이 되고 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결론 이건데, 뭐 뒤에 CT 연구원은 더 잘하시니까 놔두고, 이걸 이제 공약으로는 저희들이 성공을 못 시켰어요. 제가 김두관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부산의 최인호 의원이 영남 총괄 특보단장에서 둘이 좀 해봤더니 거기도 관심사가 없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 우리가 3월에 이기면 인수위 과정에 이걸로 목숨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해놓으면 우리 강주에도 콩고물도 떨어질 거고, 난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광주 전남 쪽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전체적으로 소개도 하고 해설도 해주시고 또 아직 공약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반도체 리더십 남부 수도권 구성 같은 경우는 제안도 좀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이따 더 토론해보도록. 잠시 그 토론자들은 좀 일단 토론은 뒤에 할 테니까 좀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성경윤 오늘의 이제 메인 그 초대자인데 성경윤 위원장님의 대한민국 국가 위기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듣도록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리 나옵니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아주 자세하게 그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강 선생님하고는 2017년에 우리가 예비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전공대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한전공대에 한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러나 좋은 제안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학교가 설립되고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우리 한국 선생님이 상당히 성경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반도체 미래도시라고 설명했어요. 예. 만약에 그거를 영원한 공동사업을 한다면은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이게 번쩍 하고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제 고향은 경남 진주 쪽입니다. 여기서 남양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진주를 지나서 진주지역에 문산이라는 곳이 나오고 다음은 진성이라는 곳이 나오고 그 다음이 지수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좀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은 지수라는 곳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지수라는 곳이 대단한 곳인데 우리나라 5대 재벌의 고향이 지금 지수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삼성, 5대 재벌의 고향이라기보다는 5대 재벌이 다닌 초등학교가 지수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는 인구가 너무 빠져나가서 지금 이제 거기는 폐교가 되고 그 일대에 있는 여러 학교를 모아서 이제 별도 초등학교 만들어냈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저는 교육발전 정책 중에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 농촌들이기 때문에 농촌은 뭐 인구 소멸다 뭐다 지금 온갖 이야기를 하고 아마 전남도 지금 고령화율이 제일 높은 곳 중에 하나고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이 네 지역이 거의 지금 다 살아남을 지금 농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을 살린다는 그런 뜻으로 도시의 좀 장년 그다음에 이제 고령 노인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 농촌으로 갈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좀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만들면 농촌에 가겠다는 인구가
1,500만인짜리 2천원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 이름을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초기 단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로선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직수라는 곳에는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와서 거기를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하는 곳으로 하자고 제안이 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이 지금 제안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까지 설명을 거기다 제안을 못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제안하고 5대 재벌의 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소개하면 아마 저는 제가 욕을 많이 하거든요. 당신들 거기 고향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 조상들은 큰 기업을 일으켰는데 후손이 3대, 4대, 5대 들어오니까 대부분 집만 있고 사람이 없어요. 또 고향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마을을 우리가 유토피아 마을로 만들 테니까 여기에도 참여하고 또 이 지역이 지금 소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전남 동부에서부터 서부 경남 이 진주 하동 일대를 염두에 두고 그런 큰 어떤 새로운 산업단지를 일으키면 그는 그 지역을 키울 수도 있고 고향이다 보답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한번 제안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이 마을은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이 나서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성결지명을 새로 하나 들었으니까요. 하고 사진 주시도록. 그러려면 이제 이재명 후보부터 얘기해야 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럼 나서 열심히 이재명 운동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 선대위 소속으로 미래국가전략위원회라는 기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학자들들, 대학 교수, 또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이제 모임인데 저희들이 이런 좀 활동을 좀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참여했는데 거의 뭐 이렇게 학자 전문가 그룹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너무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뭔가를 혜택을 주고 지지를 받는 이런 그 개별 공약 중심으로 가지 말고 그래도 국가 비전을 좀 어디선가는 수많은 공약을 통합하는 그런 어떤 국가 비전이 좀 제시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해서 1차적으로는 이제 국가 비전을 정립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국가 과제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지난주부터는 그래도 각 지역에 계시는 여러 학자들 또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을 공유하고 또 이분들의 어떤 제안이 좀 반영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선거 이렇게 후반기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는 게 특별히 무슨 공약화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은 인수위가 열리게 되고 또 새 정부가 출발하면 대개 노무현 정부를 예를 들면 첫해 인수위 시기부터 첫 1년차에 수많은 정책 개혁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국가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시작해서 우리가 1년 내내 법률도 이제 법률 재정 작업도 하고 핵심 정책 과제들을 개발하고 그때 우리 이제 김영구청 같이 해서 이제 1년 동안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앞으로 설령 공약에 무슨 뭐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제안하는 것들이 저는 얼마든지 앞으로 살릴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 사회 변화를 만들면 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좋은 제안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마저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맺어온 여러 인연을 잘 살리고 또 앞으로 어떤 정부가 어떤 기구를 만들지 모르지만 그런 대화하고 토론하는 기구를 통해서 중요한 이 제안들이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음 정부를 우리가 규정할 때 어떤 정부가 탄생해야 되는가, 또는 어떤 정부가 탄생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새 이제 여러 정당들의 활동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거 잘못하다가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힘들이 작용해서 이 민주주의가 쇠퇴하거나 실질적으로 붕괴하거나 이렇게 될 위험이 좀 있지 않느냐. 혹시 여러분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하고 호세프 대통령에 관한 이제 다큐멘터리가 민주주의 위기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혹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이게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부터 이제 공부한 분야가 이 민주주의에 관한 분야인데, 대체로 볼 때 민주주의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인간이 무슨 계층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무슨 신분이 뭐 귀하든 비천하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고도의 평등한 이 제도가 이제 민주주의인데,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만들기는 너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 있는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도입하고 정착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이걸 잘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일단 성립이 되고 나서 그 이후 과정이 이제 그동안에는 일단 민주화하고 나면은 특별한 문제가 좀 잘 갈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요즘 다양한 관례에서 문제되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민주주의를 죽이는 가장 흔한 방법은 군사 쿠데타죠. 우리나라도 뭐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전두환 쿠데타가 있었고 광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큰 그 희생을 치르고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큰 가치를 부여하고 또 이걸 살려내고 한 데가 저는 광주라고 보는데, 어쨌든 군사 쿠데타가 이제 가장 민주주의를 죽이는 그동안의 그런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민간인이 이 이제 독재자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승만도 볼 수 있고, 히틀러라는 사람도 독일의 바이마르 시대의 민주적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전체주의가 됐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칠레지요, 페루의 후지모리입니까? 일본계 이런 사람이 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이제 결국 민간 독재자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과거 방식, 과거에 주로 많이 나타났던 방식이고, 최근에 나타났던 이제 방식은 이 포퓰리즘인데요. 포퓰리즘은 대개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 불평등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들이 많을 때 반이민을 내걸고, 그 다음에 국수주의를 내걸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를 배척하고 자국의 민족주의, 국수주의를 내세워서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 이제 포퓰리즘이고, 그 다음에 브라질 제가 말씀드린 이제 민주주의 위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건데요.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 포퓰리즘이 등장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이렇게 흔들고 할 그 위험은 당장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저는 브라질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검찰 권력과 사법 권력이 결탁을 해서 전직 대통령을 이제 여러 가지 근거도 없는 어떤 이유를 내걸어서
체포해서 재판해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살릴 거요. 현직 대통령을 제목도 특이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가 재정 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재정 적자가 적은 것처럼 이거를 조작해서 국가 재정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을 합니다. 거기에 브라질의 상원이 이제 도입 가담했고 브라질의 검찰 사법부가 다 결탁하고 배후의 언론이 존재하고 대재벌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형성한 카르텔이 민중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뭘 계획하고 하는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현상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으면 저는 그럴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각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면 우리 정부 분야가 어떠한지 간에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말 모두가 땅을 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나에 대해서 우리 특히 이 학자들 여러 분야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 이 문제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첨예한 인식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저는 뭐 순식간에 다른 세상이 오지 않겠나. MB가 대통령으로 될 때 우리가 다들 염려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진짜 한대리 사람은 장사꾼이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정부 정책을 이 사람 평생 자기 사익을 위해 살아왔는데 공권력을 행사할 때 사적 이익과 연결된 그런 우리가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국가에 손해를 끼쳤고 수많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무슨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선거가 잘못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은 그보다 훨씬 더 저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나누자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균형 발전했지만은 균형 발전 문제가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에 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두 보수 정권이 등장해서 참여정부가 했던 무슨 그 행정수도 이전 공공개혁 정책을 2년 3년 그냥 중단시켜서 그 정책들이 추진이 안 되게 가로막았고요. 수도권 규제를 통으로 다 풀어가지고 지금 수도권 규제 특별히 남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프로젝트이고 그러니까 인구가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이 행정 수도 이전하고 공공기전 정책을 이제 포기한 게 2011년인가에 이제 포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수도권 인구가 이제 지방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년 4년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수도권 인구가 줄어든 게 그때 이제 처음 줄어들고 2016년 7년부터 다시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는 지방 분권에 관해서는 큰 기여를 이렇게 한 게 사실이고 또 재작년 12월인가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이제 기여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겠습니다만은 균형 발전 정책은 좀 미지근하게 또 좀 느리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인구가 역전이 돼서 뭐 엄청난 인구가 한 해 10만 명 이상의 수도권이 늘어나고 지방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또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가 수도권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니까 지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상태로 그냥 이거를 방치해 놓으면 저는 최근에 그 출산율 통계가 나왔습니다. 작년 출산율이 0.81 이렇게 나오고요. 2020년 출산율이 0.84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2020년부터 우리나라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절대 인구가 2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고 작년은 19만 명, 무려 19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인구가 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수도권 집중이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지방은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은 사라져 없어질 그런 마을들, 시골 마을들, 전국에 이미 전국의 지자체 중에 232개 중에 106개 지자체가 소멸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행안부가 재정 지원한다 그러는데 시간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는데 저희가 지역 이렇게 행사한다니까 중앙선대위에서 절대로 특정인을 거명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다음 정부는 정말로 교육발전 이 문제를 우리나라의 전망에 관한 문제다. 지방이 사라지는데 수도권만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싱가포르 나라처럼 될 수 있겠죠. 다 실비어 섬으로 이렇게 된 그런 데가 될 것이고, 지방과 농촌에서 농산물 공급만 해주고 하면 그게 도시만 남아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토대가 지방이다. 이거를 다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살린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산업 정책이나 어떤 공간 정책이나 또 이 사람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저는 이 교육발전 문제를 정말로 적당히 관심 가지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 전망의 문제를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5급 3특이라고 해서 5개 초강력, 3개 강원, 전북, 제주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시도이지만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대서 지금 큰 흐름은 5급 3특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것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정책이 지방의 중소도시 정책. 지방의 중소도시는 역사가 오래되고 이 중소도시가 수행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이제 여수, 순천, 광양이 있고요. 여기 이제 목포가 있고 또 중간에 중소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전남이 광주가 워낙 크고 대개 이제 업 단위가 또 이렇게 있고 여기는 중소도시 숫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만 이 중소도시들은 이게 조선시대부터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대도시하고 농촌하고를 연결을 해주고 있고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고 병원 몸이 안 좋을 때 다 병원이나 학교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구학자들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중소도시의 소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대도시 쪽으로 몰리고 지방에 인구 자료하고 중소도시가 지금 이제 분해되고 양극화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발전 정책을 할 때 중소도시를 살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정책은 농촌, 산촌, 어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워낙 마을이 3만 몇 층이 많다 하니까 다 못 살더라도 농산어촌을 살릴 수 있는 전체를 살리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까 앞에 5+3 정책하고 지방 중소도시 살리는 정책이 어떤 정책과 연결되어 있느냐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기정 수석은 공공기관 정책에 너무 이제 많이 의존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공공이 내려온다고 다 살리는 게 지방을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도 맞지 않지만은 지금 지방이 죽어가는 지방에 이거를 활기를 좀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중소 공공기관 이전 정책 또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기업들이 같이 동반 이전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이 정책의 중요성을
낮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 분야는 많은 연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민호 교수 이런 분 중심으로 해서 뭐 몇 년 동안 준비가 좀 돼 있고 그런데 그 정책이 진행된다고 할 때 이전한 공공기관을 기존의 혁신도시에 다 배치할 거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혁신도시에 배치하더라도 일부는 지방을 지탱하는 중소도시의 여러 기능이나 중소도시가 담당하는 어떤 역할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목포에, 순천에, 여수, 강남 등등에 또는 이제 내륙에 있는 그 군 중에 그 군의 업지역 중에 이거를 살려야 될 곳에 저는 적절한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해서 적절한 수의 공공기관을 배치하면 그럼 중소도시는 사실은 이게 역사 오래되고 아주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으로 지탱하는 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해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정책이 채택이 되면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산촌, 제가 요새 그런 그쪽 사람들 농산농촌 유토피아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꽤 많은 구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실험 사업을 지금 좀 하고 있고 그러던 중에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뭐 저희하고 좀 의견 교환됐습니다만은 경상북도는 이거를 듀얼 라이프 사업이라고 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지금 우리 도시가 91%니까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농촌에서 좀 여유를 찾고 휴식을 취하고 또 나이 든 분들은 또 농촌을 돌아오고 싶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도시와 농촌에서 살아가는 이제 듀얼 라이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사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이제 농촌에 살아보기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미천 살아는 사람이 워낙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무슨 뭐 경북 어성에 무슨 뭐 1년 살아보기 무슨 어디에 살아보기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념적으로는 이제 듀얼 라이프는 어떤 방식 같은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그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자아 실현의 기회를 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어떤 목적 지향성이 좀 강한 이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좀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참고로 저는 이제 베이비 부모 1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모 여기 보면 또 몇 분은 1세대에 속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1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 숫자가 한 710만 명 정도. 이분들은 다 은퇴에 다녔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은퇴한 분들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어디서 뭘 하느냐를 보면 대개 이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이런 데 이제 그 대도시에 은퇴하고 특별히 할 일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짜 전철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등산복 차림으로 백 하나 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참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이분들 또 남아있는 여생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평생 동안 자기가 어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평생 축적된 전문성이 있는데 그거를 어디선가 좀 활용하게 기회를 주고 하면 그걸 다 쓸 수가 있는데 710만 또는 그 전에까지 치면은 우리는 뭐 전체가 지방으로 기회를 줄 때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구가 한 1200만쯤 된다고 보는데요. 55세, 75세 사이를 이제 1200만쯤 된다고 보는데 이게 한 개인만 놓고 보면은 그 소실되는 인적 자원이 얼마 아니라 하더라도 1200만 명의 그런 전문성이나 인적 자원을 다 합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좀 잘 조직화해서 이분들이
농촌에 가서 초등학교에 뭐 방과후 그 지도를 한다든지 농촌의 어떤 그 지역 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데 뭘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이나 무슨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를 생산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준다든지 어떤 내가 의사인데 그 지역에 가서 그 전남 어느 섬에 무슨 의사 한 분이 섬에 내려가서 그 동네 주치가 돼가지고 활동되는 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활용되지 않은 엄청난 자원이 엄청난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저는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식은 경제학에서 이제 스톡이라는 게 있고 플로라는 게 있는데 스톡은 저장된 총량이죠. 고정된 양이고 플로는 이동하는 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갈 때 스톡으로 그러니까 전체 이사해서 정주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요. 도시에 내 집이 있고 농촌에는 주택이나 이런 여건이 되면은 이동, 플로, 단기적 이동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면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일정한 기간 생활하다가 도시에 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농촌 사람, 도시 사람들이 만나서 스마트팜 농사도 짓고 같은 취미 활동도 하고 또 각자가 개개인의 장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가 가르치는 나는 무슨 내가 무슨 배드민턴 전문가다 엄마 배드민턴 가르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가르치고 수많은 학교를 만들 수 있고 수많은 배움이 가능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데가 경남 함양이라는 곳인데 이 함양은 제가 이제 경제문사연구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연구회는 이제 KDI 비롯한 26개 국책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것인데 그 기관 산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회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 그 연구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농촌을 살리시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시오. 여기는 도시 사람이 농촌으로 가고 이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농촌을 살리고 그럼 도시 사람들은 농촌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다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하는 중에 이제 경남 함양을 가서 지금 많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워크샵을 하기로 했는데 그 워크샵을 하는 자리에 환경운동 했던 어떤 사람이 그 박사가 사람인데 그 청중석에서 우리가 발표 이런 걸 듣고 이 양반이 이제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 본래 농촌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중에 그 함양 서하초등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서하초등학교라고 검색하면은 수많은 스토리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서하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토피아라는 사업을 이렇게 내걸고 LH가 진주에 이제 본사가 있는데 LH 사장을 만나서 바깥에서 도시에서 자녀를 데리고 그 초등학교 오는 그 과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그래서 12채를 지었습니다. 작년 초에 그거를 이제 오픈 하우스 기념식을 했는데 그때 정세균 총리가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아마 그 함양군이 생기고 난 이후로 현직 총리가 오신 게 아마 그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 가을에는 여기가 그 산삼이 많이 나는 곳인데 산삼 엑스포를 하면서 김부겸 총리가 한 번 더 왔습니다. 1년에 현직 총리가 2번이나 와서 이제 축하해주고 했는데 그 속에 담긴 여러 일 중에 주목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이제 진행되기 직전에 그 학교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처했다가 이 사업이 진행돼서 이제 학교가 살아나고 도시에서 자녀를 데리고 이제 농촌을 돌아오고 이 사업 모델이 전국 11개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전남북에 하나 있는데 제가 좀 많이 끼어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교육발전 이 일은 참 우리나라에서 약한 데도 살아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약한 것도 고립되거나 외면받거나 하지 않고 뜻이 있고 어떤 그 길을 찾을 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올해 선거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선거 잘 되면은 올해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들한테 주소지를 내가 살고 있는 곳을 1번 주소지로 삼고 두 번째 주소지는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구원하고 싶은 곳을 제2 주소지. 그래서 두 개의 주소지를 갖는 운동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200만쯤 되는데요. 5,200만으로 살려면은 그 노인이 많고 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런 마을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내가 두 번째 군과 마을을 내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방문해주고 그쪽 농산물을 사주고 거기서 축제랑 가서 힘을 보태주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전체 어려운 근지의 마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촌형 주택을 짓고 농촌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해서 함께 살아간다면은 교육발전에서 지향하는 그런 아주 말하자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도 안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결론은 지금 이 시기는 민주주의와 교육발전을 지키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여러 시민들이 이 목표를 분명히 마음에 두고 올바른 판단해야 되고 올바른 정부를 세우는 일이 현 시기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분 각계 또 전문가들이 오신 자리에서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좀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좋은 소리 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용 미래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께서 상당히 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짧게 그래도 민주주의와 균형 발전 그런 걸 위한 새로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역사를 좀 해주고 계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지금 3시 20분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또 주말이고 그러니까 또 얼른 끝내고 또 가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 토론 하시는 분들 저까지 3명이 있는데 짤막하게 하도록 할게요. 우선 저기 이규현 우리 지금 성경용 위원장님의 상당히 후반부에 농산어촌 유득편 이혼을 할 통화 뭐 이런 게 지금 가장 잘 적용 실천되고 있는 게 지금 강영입니다. 강영군 의회 부의장님이신데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농촌에서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좋은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도 듣고 여러 좋은 분들 만나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시골에 살면서 많이 해봅니다. 요즘 선거 국면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상황들이 저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촛불로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소위 세계적인 그런 민주혁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얼마나 됐다고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올까? 근데 이제 좀 전에 성경용 위원장님께서 국가 비전이라는 문제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모든 것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자본의 논리에
철저하게 아직도 우리 스스로들도 거기에 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저는 이제 좀 당황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도권에 뭐 18만 원 권리랄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그러면은 지방분권은 뭐고 지금 뭐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런 의심들이 좀 많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결국 어쨌든 현실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보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6일의 농촌을 지역을 들어가면서 느꼈던 게 정말 여기는 삶의 가치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도시와 농촌, 농촌에서도 대농과 소농 이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어떻게 유지시켜내고 맞춰내느냐. 근데 저희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의 비전과 철학으로 이렇게 좀 나서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관계되지 않고 우선은 국민들의 표를 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부분만을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든 무슨 이런 것도 실은 그런 관점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효과가 없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노동력 문제든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업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광주에서 출퇴근하거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 농촌에 있는 지역은 그걸로 인해서 좀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장 하나 그냥 들어온 거고 아니면 공공기관 하나 들어온 정도고 실제로는 전남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거의 통근권이라서 그런 한계들이 좀 많이 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요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운동들을 위해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그런 모든 제기도 불구하고 아까 성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한양 같은 경우에 저도 가봤습니다. 서초등학교랑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해남 북일면 같은 경우가 그런 좋은 사례들을 지금 그리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자체적인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어쨌든 아까 제2의 고향식으로 해서 충소를 옮기고 뭐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유인책들이 명확히 좀 있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인책 중에 하나가 무슨 충분하지 하지는 않지만은 농어촌 기본소득 이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이제 다 이렇게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전북 진안에 좀 다녀왔는데 진안에서 농어촌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우리도 운동을 하자 이렇게 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농어촌 목회도 정말 힘들죠. 신자 수들도 줄어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절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그러한 대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농업 농촌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기정 수석께서 전남 쪽 관련 공약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면은 그냥 아주 일상적인 그리고 또 요즘 스마트팜이니 뭐니 이런 것이면은 농업 농촌 문제가 해결이 다 될 수 있는 이런 것이냐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결코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실
저희가 뭐 이런 공산품이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가 다 계산해서 이윤 다 남기고 해가지고 가격에서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그러들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올라버리면 수입해버리고 그러면서 농촌에서 살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도시로 내몰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의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좀 제도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그와 관련된 것들이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봅니다.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지금 살 수 없도록 하면서 뭐 균형받침해야 되고 앞으로 농촌에 사람 들어가야 되고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면은 얼마든지 사람 들어와서 저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걸 좀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지역 그 일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제 단양군 대전면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전체포 사격장이 있는데요. 우리 이재명 후보가 각 지역 공약을 이렇게 내걸으시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단양은 제1번으로 전차포 사격장 이전을 이렇게 내걸으셨더라고요. 근데 전차포 사격장이 저희 동네 사격장이 92만 평이고 옆에 장성군 진호면에 있는 기동훈련장이 약 70만 평 정도 됩니다. 사태산 160만 평 정도가 부기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김영지 그 지스 부전장님 계시지만은 그 사격장으로 인해서 광주과학위원회에서 연구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좀 있다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소음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전이 된다라면은 광주 전남이 먹고 살만한 충분한 그런 그 부지들이 자연스럽게 좀 조성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전만을 이렇게 공약으로 지금 내걸 게 아니라 뭔가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활용을 해서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제 저희가 개발도상국 지위도 포기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WTO 협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WTO 협정이나 이런 데에 위배되지 않게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실현시켜내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균형 발전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네, 감사합니다. 예, 토론전 농촌 저기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이부터 해달라는 강력한 주장을 전해줬습니다. 저희가 32분인데 4시에 이 자리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3시 50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 2분 남았는데 저는 토론을 1분간만 말씀하고요. 우리 나주몽 교수님께서 좀 적절하게 좀 짧게 해주시고 여기 있는 몇 분들 말씀 좀 듣고 그리고 세수한 사진이나 한번 좀 찍을 수 있는 시간 가져야 되니까 하여튼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또 오늘 여기 주최를 한 포용국가연구회가 초청한 연식을 했는데 강전남 포용국가연구회 유황호 교수님께서 회장님께 모셨어요. 인사하시고 이따가 짧게 인사하겠습니다. 유황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주전남 지역시 플랫폼에
지역사회 혁신본부장을 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 전남 지역시 플랫폼은 교육부 사업으로 1년에 600억이 이제 수입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5년간 지금 지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년차 사업이 지속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대학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그다음에 기업을 잇는 그런 인재와 기술이 이어지는 그런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저는 유익한 그런 그 포럼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주 전남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가 지향하시는 이런 것을 굉장히 명쾌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굉장히 그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성경민 그 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국가의 미래와 더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부분 속에서 중소도시, 그다음에 농어촌에 관련되어진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서 정책 대안까지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청년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대도시, 그다음에 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정책들이 회자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적이고 유익한 그 제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토론을 받을 때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토론을 해주라. 그래서 다른 주제도 있습니다만 플로어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좀 국한해서 좀 토론을 할까 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지방대학의 이런 위기 부분들은 지방 소멸만큼이나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의 데이터는 특히 이제 수도권 집중과 더불어서 인서울이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에도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강주 전남 같은 경우,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16개가 소멸지 기초지자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2021년도 그 대학 입시에 있어서의 이런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입시하고 얼마나 이제 졸업해서 학생들이 잔류하냐 이런 부분들인데 입시를 보면은 전남이 1.73이에요. 그다음에 강주가 1.92. 그러니까 경쟁률이요.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경북은 2.12이고 대구는 3.14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이 입시 경쟁에 있어서 이게 낮은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현실화되어지고 결국은 대학의 이러한 그 검열과 대학의 위기가 또 지자체의 위기와 연결되어져 있고 이건 또 청년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제 청년 패널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직업, 일자리 때문에 하는 것. 두 번째 교육,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택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 부분들이 특히 일자리 질 측면에서 뭐 자타가 관계는 하겠지만 수도권이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질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봤더니 강주전남이 제일 하위입니다.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학생 잔류율이라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인구 유출이 되는 큰 원인 중에 청년 측면이 있어서 청년들이 인구 유출이 되는 부분들은 크게 두 단계인데 첫 번째로는 진학 단계, 고등학교 졸업 단계에서 대거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두 번째가 졸업 후 많은 대부분이 가게 되는데 그제 그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강주 전남에 그 인구 유출에 1만 2천 명 정도가 작년에 떠났다. 청년 20대가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학의 전립하고도 연결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이제는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과 지자체가 이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광주전남 지역역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금 15개 있는 광주 전남에 있는 15개 있는 대학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광주에서 전략 산업으로 밀고 있는 미래의 운송기,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 그러니까 공약에서도 대부분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 운송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인재들을 결국은 양성을 해서 양질의 인재를 양성을 통해서 이 양질의 인재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재가 있고 인재가 있는데 기업이 있고 기업이 또 좋은 기업이 옴으로 해서 다시 또 인재가 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재원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지금 5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5년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강주나 전남에 원래는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 부분들을 5년 동안 법인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강주와 전남은 법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평가해서 중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5년간 하면은 그대로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잘 해서 정말로 이 지역에 저는 뭐 꼭 그 에너지 신산업의 미래 운송뿐만 아니라 저는 제대로 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 제도로서 이 부분을 좀 토대를 해서 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 광주 전남의 산업의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우리나라 광주 전남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R&D나 이런 부분들은 대학이나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뭐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여기 있는 그 학생들이 중소기업과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유출을 하고 되고 있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도 있지만은 이 지역에 있는 기업과 이 지역에 있는 상황에 접점이 별로 없거든요. 입시 위주로 해서 그냥 성적에 따라서 가는 이런 부분이어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테크노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는 실은 굉장히 지자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죠. 뭐냐면 테크노파크는 대부분의 R&D 중심입니다. 기업의 R&D를 역량을 중소기업 역량과 기업 지원으로 이제 연계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부분에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인재 부분들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있어서 R&D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불어서 만들어주는데, 이것을 대학이 좀 주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광주전남 지역교실 플랫폼이 있는데, 향후에 TP와 같이 R&D 중심이 아니라 대학의 어떤 그 인재 중심에 있어서 중소기업, 특히 타겟팅을 해서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재와 중소기업에 필요한 R&D를 연결시켜주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령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플랫폼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있는데, 이게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청년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청년정책은 실은 아까 CBA라고 좀 농촌하고도 관련이 되어지는데, 요즘 이제 상위교육을 할 때 CBA라고 커뮤니티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 해서 캡슨 디자인이라고 해서 많은 공과대학이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성경민 위원장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학생들이 정체성을 갖고 뭔가를 알려면 커뮤니티와 연결되어진 그런 부분들 속에서 경험 속에서 지역을 알고 지역을 접촉하면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체성과 함께 애착을 갖게 하고 이 부분들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는 대학도 마찬가지로 졸업하면 끝입니다. 납부금 낼 때가 학생이고요. 납부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 학생 아니거든요. 근데 지자체는 이제는 청년들을 이쪽에 안착시키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지금 지자체 정책 따로, 대학 따로인데 대학이 이 학생들을 보유하고 그 인적 내용이랄지 이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결을 통해서 이것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 연결돼야 되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 조그만 미려가입니다만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게 지역사회 생태계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로 발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독촉으로 받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는 약속대로 한 1분간만 하는데 44분. 제가 최근에 이은영 TV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에 대해서 토론한 게 있으니까 그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좀 나왔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여기서도 오늘 시간 없어 토론 못 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이렇게 할 테니까 저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십시다. 김준하 교수님도 하시고 여성부 원장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로. 그리고 지역 경제가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음 정부 청와대에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역 정책 수석실이 수석급으로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드리고 거기에 여지껏 한 번도 없었던 지역 경제 담당 비서관을 좀 만들어가지고 아까 대도시, 중소도시, 그런 농촌 지역들 지금 이번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40개 단체 전체적인 다 소공약들 발표도 한다고 했어요.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경제를 챙기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담당자가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에서는 지역 경제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또 만들어 지원해 나가면서 살려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군산시가 봄 소식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조선소가 다시 가동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얼마나 그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런 것들이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노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1분 30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지금 46분이 돼서 50분까지 자리 비워달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우리 유한호 교수님 그래도 인사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유한호 교수님부터 짧게 해서 먼저 좀 주시고 제가 이 진맥에 와가지고 마이크 잡으면 좀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한호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 번째 광주전 소형국가연구회 그쪽 일을 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용 위원장님의 지도하에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정책 간담회를 하게 된 것에서 감사드리고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좀 더 일찍 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쪽 갖고 얘기를 하면은 광주 전남에서 앞으로 좀 산업정책 쪽이 좀 더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 이제 광주형 자동차 공장 조그마한 거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AI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일단은 광주형 자동차 쪽은
이 기본적으로 설계한 그 규모 자체가 좀 작고 AI 산업은 지금 그 명목상 착수만 하는지 실제적으로는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뭐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사회 역량 자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근본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사업의 아이템을 이렇게 좀 좁게 갖고 가는 것보다 이것도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다른 새로운 신산업 아이템을 적극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비에 뭐 젖을지 모르니까 계속 그걸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지역의 주도성이 상당히 좀 약한 것이 원천적으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지방 분권 그거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스스로 우리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의 기회 자체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그 분권과 그 자치의 기회를 아주 혁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분권화, 분산화해 나가는 이런 작업을 집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그냥 본론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차주했으면 지금 모시면 얼마나 49분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부 원장님만 프로 토론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우리 성 위원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년 전 이맘때인데 환경문제 설립에 대해서 논쟁이 치열할 때 위원장님께서 좀 유보 자세를 취하다가 찬성을 하셨다는 이야기 우리 아까 강 수석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송영길 대표한테도 그 당시 심정을 의원님한테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개교가 지금 내일 모레입니다. 3월 2일 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9년째 월말 주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듀얼 라이프 말씀하셨죠? 스톱 앤드 플로우인데 저거 무거운 타고 났는데 9년 동안 떨어져서 산다고 사람들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정책 수립할 때 이걸 연구에 쓰셨으면 합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 보니까 대부분 혁신도시 정책도 그렇고 공급자 중심 정책의 흐름이 많습니다. 지금 거주 비율 그러니까 혁신도시 거주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를 아십니까? 부산입니다. 부산이 왜 높냐? 부산은 나주처럼 새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고 부산 시내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말은 그 도시의 모든 편의시설과 도시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현재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농촌 가끔 전원생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다 있겠습니까? 좋아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생활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에 16개 기관의 70% 이상이 대부분 서울의 강남 출신들입니다.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도시생활에 젖어 있어요. 도시생활 편의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복합 쇼핑몰 문제 때문에 그냥 사람 설레하는데 광주 전남에 복합 쇼핑몰 하나 넣었다고 어디 나오대요? 근데 하물며 혁신도시 복합 쇼핑몰 하나 어디뿐만 아니라 광주에도 없다고 그러더만요. 광주 부시장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혁신도시 현재 있는 사람들 70% 가까운 사람이 도시형 사람이에요. 강남 서쪽, 강동 송파 분당 사람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든 혁신도시 정책이
나는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텃밭과 그거 전원주택 생활하러 간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 수립할 때 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꼭 강화해 줬으면,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농촌에 살아보셨습니까? 물론 진주와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9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토요일을 갈 데가 없어요. 또. 근데 도시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거의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코엑스몰 같은 데 가면은 다 있습니다. 더러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2시간에 걸쳐서 성경위원장님의 국가미래전략,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의 강조남 지역정책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또 이규현 부의장님의 농촌활성화 정책, 나준홍 교수님의 지방대 활성화 정책 등에 관해서 얘기를 들었고, 참가하신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토론을 많이 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한 2시간 동안 방송을 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와서 보셨을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나중에 민주당 광주시당 유튜브에 올리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못 보신 분들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조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주정부를 세워서 우리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끝내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한번 같이 한번 사진 찍고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챙겨주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뒤에 앉아주시